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지금도 반성과 성찰이 없잖아요. 2심 3심 가면 확정될 가능성이 99.9%다. 그 차떼기 정말 역사상 부끄러운 일이에요. 840억인가 뭐 그렇게 네네. 차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때 안 했는데 아십니까? 일단은 신천지는 털어내야죠.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게 네. 약간 이게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희한한 세력들하고 연대하고 희한한 세력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가지고 희한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아니냐. 아, 지금 여론조사 흐름과는 전 다른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여론조사 결과는 뭐 네, 아니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전닉스 한 10% 내외에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8% 넘게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도 영문도 모른 채 7% 빠지고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경제 썰전 시간에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돼가고 있는지, 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계속 30% 넘게 40% 정도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정치권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웃어요? 네? 왜 웃어요?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뭐 숫자 잠깐 사라지는 거겠죠? 네, 희망 갖습니다. 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호프가 되고 싶습니다. 신인규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가지고 네. 네, 한번 희망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야죠. 네, 살려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네. 붙여놓고 있죠. 우리도 살려야 한다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석사라 했나요? 이분은 박사라 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박사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살아있는 박사라. 오늘은 박- 네가 밥 사라. 네, 박사라 기자. 정치부 박사라입니다. 박사라 기자도 참 같이 계셨었죠? 네,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또 오래 같이 일하지 마. 제가 중앙일보에 손 긋는데요? 손절, 손절. 그리 길지 않다. 네. 짧게 같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있을 때는 박사라 기자는 워낙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요. 그래요. 영자 신문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영자 신문에는 없었고요.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중앙일보를 갔다가 이제 다시 JTBC로 오는 돌아왔을 바람에 때는 이미 이제 안 계시고. 안 부재하신 계셨고. 상황이었기 입사를 때문에. 몇 공화국대 하셨었죠? 매차 개헌 때. 나는 5공화국 때 네, 입사했죠. 87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전두환 정권 60 시작하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 87년이면 60 시작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87년에 새 시대 그때 열리면서. 이제 막 그 60 항쟁 보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니다가 대학교 2학기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청에서 막 시위하고 막 이럴 때 돌 던지다가 그다음에는 기자가 돼서는 경찰서 이렇게 경찰들 쫓아다니면서 취재하시고. 취재하고 아주 극단적인 경험을 했죠. 예. 농담으로 던진 건데 진짜 다른 공화국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시간이 지네요. 자, 하여튼 이분들과 함께 오늘도 정치권 뉴스를 볼 텐데 먼저 대통령 순방 소식부터 좀 볼까요? 네, 룰라 만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번이 5차례 네네. 그러니까 5번째 만남이라고 해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 마이크는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자님. 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네.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먼저 MOU 양해각서 7건 채택을 했고요. 네. 뭐 우주 협력, 산업기술 협력 뭐 등등등 협력하자. 그리고 메르코수르 들어보셨나요? 메르코스루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남미 경제 협력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등으로 구성된 네. 이 메르코수르와 빨리 FTA 하자. FTA. 예.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의 그 경제 공동체인데 여기랑 네. 같이 이제 우리가 무역을 좀 늘려보자.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그 브라질에 네. 그 히토류라는 이제 광물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게 어허. 뭐 반도체 뭐 이런 데 쓰이는 아주 중요한 광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이제 또 주식 오르고 하려면은 히토류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상황이고 네. 이제 브라질에서는 또 이 히토류 가공하는 기술 같은 게 아직 이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랑 이렇게 서로 아. 이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히토류 대부분을 생산하고 거기에 너무 밸류체인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도 좀 뭐 중국에 얘기해야 될 거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예. 워낙 이제 히토류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도 훨씬 더 목소리도 더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네, 이렇게 성과를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빨리 FTA를 하자. 음. 이렇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서두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두 대통령이 사실 둘 다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공장 다닐 때 그 프레스에 네, 네. 팔이 눌려서 이제 부상을 입었고 롤라 대통령도 이 손가락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또 두 대통령이 만나서 포옹도 하고 손 하트도 했다. 그래서 우정을 다졌다. 이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방 소식 가볍게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윤석열 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이게 이제 파장이 꽤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해당 발언들을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네.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앞에는 이제 변호사 소개, 그다음에 뒤에는 건진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그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느냐 없느냐. 그런데 2021년 때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네. 윤 전 대통령이 소개시켜 준 적 없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일단은 변호사를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알선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이제 뭐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윤호진이라는 사람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 시절에 대윤 소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윤대진이라고 오른팔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그 소개시켜 줬느냐였는데 이미 사실 이게 뉴스타파 보도에서 내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는 녹음 파일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허위 사실이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계속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또 녹음 파일이 이때 제시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개는 해줬을 수는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선임은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바꾼 적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유명한 건진법사 네. 네, 전성배 씨. 그러니까 전성배 씨 알지 못한다. 음. 김건희 씨와 만난 적도 없다라고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게 거짓이라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찰 내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조언을 받았고 네. 뭐 추미애 장관이랑 갈등 이렇게 할 때도 만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말인데 네. 이런 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가 이런 좀 점술가 같은 사람을 네. 사적으로 교류하고 뭐 조언도 받고 하는 게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어떤 유권자의 입장에서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이게 중대한 거짓말이라고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언이 거짓으로 그래서 거짓을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중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징역 1년 6개월, 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이게 네. 그 사실 당선 무효형이 네. 100만 원 이상만 돼도 당선 무효형인데 이 정도 어쨌든 집행유예이더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 그러니까 그만큼 중대한 이제 거짓을 얘기했다고 법원은 본 것이고 이게 앞으로 이제 2심, 3심 가긴 하겠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그 후폭풍이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 쪽이 크게 오는 것이라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제 발등 찍는 거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끼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400억에 가까운 돈을 네. 그 확정 판결이 되면 그걸 물어야 되는데 그 현금이 그렇게 있을 리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뭐 지금 건물을 팔든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건물이 이제 당사죠. 네. 예.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데 저는 부동산이 어디 아마 그 시도당이 있잖아요. 그 시도당을 얻는 것들 그 각 지역마다 있는 시도당 건물들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부동산으로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뭐 임차 보증금 같은 것도 좀 있을 네, 거고요. 그렇죠. 400억이나 되는 거의 400억에 육박하는 돈이기 때문에 네. 이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겠죠. 네. 그래서 그거 걱정을 아마 하기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아마 아주 처음은 아니죠. 물론 이제 이 똑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그 비슷한 일은 좀 있었죠. 예전에 그 800억인가 차떼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한나라당 그 차떼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네.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표였을 시절인데 823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2002년 대선 당시에 823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반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명한 게 천막당사. 천막당사.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 당사를 좀 매각을 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97억짜리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게 선거 보정금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박사라 기자는 굉장한 그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능력. 적사라 그런지 다르네요. 네, 뭔가 이렇게 호흡을 이게 조절하면서 막 껴들고 싶기도 하지만 또 막상 껴들 수는 없게 만드는 묘한 능력이 또 있으시네요. 블로킹이 되면서 네. 치고 들어가기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타이밍은 안 줘. 대신 약간의 포즈를 두면서 우리를 굉장히 아주 그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 방송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네. 열심히 자, 해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숨 막히고 있죠 지금. 자, 네. 호프보다 더 긴장됩니다. 호프도 쉴 틈이 없죠. 호프도 쉴 틈이 없잖아요. 오늘도 쉴 틈이 없어. 그 칭찬이야 욕이야 이거 뭐예요? 칭찬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참. 자, 우리 박사라 기자 그렇게 이제 내용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네. 보실 때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뭐 저는 법적인 내용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선이 된 현직 대통령은 이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거짓말로 당선이 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시효가 정지되고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지만은 결국 뭐 재판부가 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게 1년 6개월 나왔다는 게 저는 어제 굉장히 놀랬거든요. 저도 그냥 벌금형 정도 나와서 뭐 그냥 당사 매각하고 국고 반환된 거 397억 뱉어내는 정도 하지 않겠나 했는데 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온 거는 정말 네. 재판부가 이걸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지금도 반성과 성찰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가진 게 많아서 그렇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 기반이라든지 뭐 당사 건물, 네. 돈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다 국고보조금까지 들어가요. 네. 우리 세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제에 이제 1심 나왔으니까 빨리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서 그 당사 매각하고 네. 이제 돈이 없어지면 이제 국민의힘도 그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가 좀 더 좋아지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서 뭐 좀 까먹으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국민의힘만 지금 그 선거법 위반으로 397억인가를 만약에 확정 판결되면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이재명 전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네. 당시에 그 선거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거기는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내려가 있잖아요.
그것도 4년 뒤에 재판이 재개되면 거기는 더 많은 액수입니다.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434억이고. 네, 설명해드릴게요. 확정됐다고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파기환송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아, 거죠. 그렇지로 파기환송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100만 원 아달로가 이상, 다르죠. 100만 원 이상을 아, 받으면 그렇죠. 법대로 되는 마찬가지잖아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1심에서 국민의힘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서 2심, 3심까지 얘기하면서 거기다 대고서 빨리 무슨 뭐 니들 길거리에 나가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거를 지금 고법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두 번째 그 차떼기 정말 역사상 부끄러운 일이에요. 840억인가 뭐 그렇게 네네. 차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때 안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새천년 민주당도요 113억인가에서 125억을 기업들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발언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 우리도 돈 받았지만 그 국민의힘 그때 그 한나라당 10분의 1 발언. 한나라당보다 10분의 1 이상 받았으면 뭐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7분의 1 정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어떤 정당 역사상 굉장히 네.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우리는 굉장히 깨끗한 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니들만 더러운 손이야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참나 이거 아니 물론 한쪽이 잘못했지 분명히 잘못한 거 맞고 거짓말한 것도 맞죠. 네.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니까 저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때 당시에 김문기나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 골프 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가 허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저도 네. 발언 기회가 네.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신천지 문제되잖아요. 전 민주당 수사 엄정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 기준을 저는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 막 그렇게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신천지가 나오나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식 여부, 그리고 협박 여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게 다퉈져가지고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 됐으니까 김종혁 의원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을 때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니까 네.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얘기는 왜 그렇게 했냐, 이거는 의견이나 어떤 느낌에 관한 그 표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관계에 관한 관한 거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2심, 3심 가면 확정될 가능성이 99.9%다. 그렇게 되면 397억 원을 뱉어내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뭐 우리 김종인 의원님이 자꾸 제 마음을 오해하시니까 좀 답답은 한데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좀 내려놔져야 국민의힘도 뭔가 좀 쇄신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를 우리 위원님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 판결 자체가 397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당에서는 부담은 되겠지만 네. 아니, 그걸 갖다가 좀 더 과거의 천막 당사처럼 좋은 뜻으로 승화시키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민주당 얘기를 막 하면서 10분의 1 발언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시는지 그거는 제가 잘 이해하기가 좀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 분명히 주제를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니까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신인기 변호사 얘기한 대로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기를 엄청 원하죠. 아, 저도 원합니다.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네. 그 민주당도 그 동안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뭐 마치 그런 것들은 자기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 인식을 주는 건 옳지 않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까 인식의 영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변론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윤석열 후보가 변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 발언은 기억과 인식의 영역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변호인들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를 게 별로 네. 없어요. 나 건진 야, 그거 내 기억에서 내 인식에서는 그렇지 않았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뭐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거를 공정한 잣대로 좀 보자는 공정하게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양쪽 모두가 공정하게 바라봐야지 한쪽만 그걸 적용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정당해 보이진 않아요. 네. 성춘부 대변님은 그러니까 뭐 손 한 대고 코 풀었다는 느낌이신 것 같은데. 아, 형, 뭐 근데 참 돌고 도는 것 같은 게 예. 그 이재명 대표 그 1심 나왔을 때 국힘 패널들이 그 당시에 또 당사파라라면서 약간 조롱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힘 패널이라고 했지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안 했죠. 오늘 굉장히.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아니라고 안 했.
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그랬던 게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지금 이 633 원칙을 따르게 되면 아마도 내년 1월쯤일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때쯤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때쯤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정말 서울시장직 상실형이 나오고 만약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내년 1월이 상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건데 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당을 이끌고 계실 장도영 대표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거다. 네, 왜냐면은 오세훈 나를 비판하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리고 윤석열 나는 또 갑자기 또 나는 그 당시에 탄핵 소추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본인의 과거 친한계 행적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마 내년 1월에 상당한 위기가 올 거라고 좀 보지만 그 위기 속에서 장도영 대표는 꽃을 피운다. 꿋꿋하게 살아남을 거. 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분이 꽃 피울 필요는 아닌 것 같고 장동영 꿋꿋하게 대표는 살아남을 것이다. 정말 운이 참 또 좋은.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것도 관운이라면 관운이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운 좋은 사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되게 많다고 하던데요. 토지가 국민의힘이 토지가 엄청 많대요. 가지고 네, 국민의힘이 토지가 엄청 많대요. 뭐 어디에 넘게 땅이 있다던데요. 있지? 저도 모르죠. 756억 원 정도. 그 정도의 토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던데. 네. 지금 몰라요. 재산이 전혀 한 몰라요. 1,315억 원 네. 정도 있는데 거의 다 부동산, 뭐 토지 네. 그래서 당장 현금화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이고 그래, 낼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뭐 토지 뭐 싸게 내놓으면 다 팔리겠죠. 뭐. 그렇겠죠. 뭐 선산 같은 건 아닐 거고. 아직 확정 판결 안 그러니까요. 나.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너무 좋아들 하지 마세요. 아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이 돈이 걸려서 예민하십니다. 아니, 돈이 근데 걸려서. 당선 무효형이 되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 물론 지금 이미 뭐 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다 끝났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 예우에 관한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죠.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전직 대통령이란 표현도 안 맞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확정이 되면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되면? 네,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네. 이제 물론 재직 중에 뭐 탄핵 결정이라든지 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그 있거든요. 조항이 한 4가지 예시가 있는데 네네. 근데 이건 당선 무효니까 네. 아예 네. 무효로 이건 아예 선거 자체를 그러니까 당선된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선거 무효는 아니지만 당선이 근데 무효되는 또 그 재임 기간에 한 일들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부정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네. 뭐 부정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 의원들도 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많거든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네, 네, 뭐 네. 발의한 법안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장래효만 있는 거죠. 장래효. 했던 일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대통령 여러 역사들이 하여튼 많이 새로 쓰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들도. 자, 그리고 다음 민주당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네,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좀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 신천지 개입설이 흔들고 있죠. 네. 먼저 김민석 후보가 자신의 X에 한병도 직무대행께 제안한다. 이중 당적, 비자발 입당, 자율 정리 30일 동안 하고 그리고 자율 정리자는 면책을 해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데 이제 스스로 당에다가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특검해라, 수사해라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본인도 공적 영역으로 올라갔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당에서 조사를 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영길 후보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식 그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메시지 보내면서 이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그 지지층이 굉장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당적자를 조사를 하자,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이 이중 당적자 정리가 저는 그 당부 공개가 불가능해서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당원 명부. 예, 당원 명부가 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공개하자가 아니라 어디에 네. 선관위나 어디에 맡겨가지고 네. 선관위가 열람해서 또 겹치는 사람들을 정리하자. 뭐 그건 이런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방식은 찾으면 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이거 신천지 문제와 이중당적 문제가 지금 혼용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신천지는 털어내야죠. 털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게 네. 약간 이게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김민석 후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합수본의 수사 결과나 아니면 그런 수사 과정 속에서 뭔가 이게 나왔다. 네. 그러면 타격이 더 컸을 겁니다.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의혹은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뭐 조국혁신당과 이중당적도 그렇고, 혹은 뭐 국민의힘과 이중당적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의혹은 분명히 있는데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먼저 까거나 이걸 밝히는 것 자체가 당에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이라고 하면 다 의회 입법기관들 아니에요. 그 입법기관이 불법이 있음을, 왜냐하면 이중당적은 이건 현행법 위반이니까.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불법이 있음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좀 손해니까 이건 그냥 좀 덮고 가자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 현실 정치에서요. 네. 어떻게 이게 진행되냐면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럼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당원 가입을 해달라고 그래요. 예. 여기 있는 제가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네 분한테 당원 가입을 해달라면 예. 정프로가 아 선배님, 근데 저는요 다른 당에 가입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나가 다른 당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 가입해달라는데 민주당에 가입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저는 조국당에 가입돼 있어요. 아 저는 자유통일당에 가입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우리 박사라 기자를 자유통일당으로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무 상관없어, 아무도 몰라. 그냥 해줘. 아 그냥 해줘. 네. 해주고 야 1,000원씩만 내면 3달이면 너한테 투표권이 생기거든. 나 좀 찍어줘. 내가 너 나중에 밥 한번 살게. 네. 이렇게 돼서 가입을 다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뭐냐면 각 정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야 너 예를 들면 시도위원 평가를 할 때 네가 당원을 얼마나 가입시켰는지를 그걸로 제출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가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중당적자라 하더라도 혹은 삼중, 사중당적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는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원을 가입시켜라고 요구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게 이제 불법의 토대 위에 양당이든 뭐 모든 정당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다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거 발본색원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네. 뭐 신천지 문제도 있고 통일교 문제, 뭐 국민의힘 수사받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중당적 문제나 이 가짜 당원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유효하게 규범이 작동되질 않으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 안에서 국민을 위하고 일 잘하고 올바른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보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이렇게 희한한 세력들하고 연대하고 희한한 세력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가지고 희한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아니냐. 네. 그럼 저는 이제는 거의 임계점 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는 이제 뭐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일단 자율적으로 한번 고쳐보자라는 제안이니까 이거 저는 안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받아서 하고 그걸로 미진해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선관위도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네. 뭐 수사도 들어가고 처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저는 자율적으로라도 한번 좀 정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각 당에서 당원 명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한 예를 들면 각 당이 명부를 다 내. 그러면 거기 똑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엑셀만 확인이 되는 돌려보면 거예요. 돼요. 네. 엑셀 돌리면 붙이니까. 금방 확인할 수 네. 있어요. 그 대신에 이게 그 이전까지는 다 넘어가 주는 것이니까 기간은 좀 둬야겠죠. 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중당적인 사람 다 정리해. 아니면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해서 탈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유예 기간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안할 때. 계속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각 당이 당원 명부를 다 제출을 해서 거기서 엑셀을 돌리면 뭐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2중, 3중, 4중 당적인지 금방 다 나오죠. 나와. 그럼 그 사람은 아주 심하게 처벌을 해야 돼. 너 자진 신고할 그런 기회도 줬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2중, 3중, 4중 당적이야? 넌 그러면 선거법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주 심하게 처벌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정리돼요. 해야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다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나 심각해요. 권유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입법기관인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법을 지금 용인 내지는 은근히 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익스큐즈가 되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 당원 숫자에 대한 집착
그건 때문에 네. 뭔가 이 당원 정리를 잘 안 했던 게 당의 역사인 거고 네. 이건 그러니까 저는 좋은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에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율적으로 나가라 한 다음에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중 당적자인지 인지도 모를 모를 거예요. 수 있다. 왜냐면은 네. 부모님이 그냥 가입해버리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그냥 다 해줄게 해가지고 네. 우리 가족 다 가입을 시켜버려서 맞아. 나도 모르게 저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뭐 누군가의 특정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6개월 동안만 당비내주고 당비를 안 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내가 그쪽 당원인지도 몰라. 탈당 처리는 안 돼 있지만 당비를 안 내기 때문에 이미 권리당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적은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 자율 신고 기간입니다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난 몰랐는데 나중에 밝혀졌어. 그럼 좀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엄벌을 처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려줘야죠. 당신 지금 우리 당적을 갖고 계십니다. 알리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번호도 네. 아마 그 번호도 옛날 번호나 아니면 아버님의 번호로 다 돼 있던거나 네. 어머니의 번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적인 것도 당적을 알려주는 문자조차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이게. 이거는 좀 포인트를 전 좀 달리 보는 게 우리 성추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런 유령 이중 당적자들도 정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 이중 당적자가 왜 나오냐면 이건 지금 유령들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양당에. 실제 활동하는 이중 당적자들을 잡자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도 표 행사하고 여기 가서도 표 행사하니까 어떤 조직이 여기 가서 메뚜기 대처럼 우르르 붙어가지고 당을 먹고 여기 가서도 우르르 가서 당을 먹어서 두 개를 뭐 합친다든지 이런 인위적 정계 개편하는 이런 적극적 행동이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잠들어 있는 쪽은 그냥 알아서 건 뭐 투표 안 하니까 냅둬도 되는 거지만은 물론 위법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는 전 수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도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 이중 삼중 당적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되나?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냐면 우리 네. 정프로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 원래 정당을 관리하는 기관이 선관위예요. 네. 원래 이렇게 주무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또 네. 내지는 정치권과 약간의 그 오묘하게 서로 눈치 보는 게 있어요. 정당은 선관위를 무서워하고 또 선관위는 정당에 대해서 뭐 그냥 갑질하면서 일도 안 해버리는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유착 관계를 이제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중 삼중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발적 신고 이런 거 다 의미 없고요. 선관위가 됐든 신뢰 있는 기관에서 잡아다가 이중 당적들은 다 말소를 그냥 해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활동을 또 하면 고발을 해서 이건 그냥 처벌을 해야지 안 그러고서는 이게 해소되기는 매우 난망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참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선관위밖에 근데 없다는 이 거죠. 일은요 아무나 한 5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이중당적 집단으로 가입 시도를 하면 또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처벌을 강화해야지. 아니, 상시 강화 처벌을.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게 사실 그 당원 명부를 계속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게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입법적으로 이거를 고민을 한번 하고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자 그러면은 신천지 같은 그때 국민의힘 한 5만 6천이었나요? 그 정도 숫자가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할 수 있나? 저는 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냐 보면은 우리는 150만 당원, 100만 당원 중에 5만 큰 부분이죠. 근데 더 큰 거는 국민 여론조사를 돌리기 때문에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대한민국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당대표를 뽑을 때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여론조사 돌리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여론조사 돌리는 나라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자체가 오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주변에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훈련된 조직된 사람들만 받아요. 그러면은 구청장 후보 한 명 뽑을 때 여론조사 전화 받는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1000명도 안 됩니다. 몇백 명만 받아요. 이 기본 여론조사 발표되는 건요. 1000명이 모일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00명 모인 다음 발표하는 건데 그 공직 후보자 할 때 달라요. 딱 몇만 샘플 돌린 다음에 응답한 사람이 300명이면 300명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신천지 같은 5만 6천 명이 들어가서 야 여론조사 전화 받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몇백 명을 받아내면 그 사람들이 진짜 후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당내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여론조사부터 빼야 된다. 그걸 빼야 된다? 그걸 빼야 이런 조직적 한 몇만 갖고 들어와서 선거를 분탕질하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네. 그 시도를 일단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그거라고 그래서 저는 봐요. 저도 옛날에 똑같은 생각을 해서 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당대표를 뽑는데 왜 여론조사를 하지? 당원들이 뽑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당원들이 순수한 당원들이어야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무슨 신천지문이 다른 쪽에서 당원들이 와르르 들어와 있으면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다 그렇게 막아야죠. 되면 다 그렇죠. 막아야죠. 그러니까 보면
그 투표를 하는데 대개 30만에서 40만밖에 안 해요. 뭐 100만 당원은 뭐라고 하지만 한 3, 40만인데 그중에서 3만 명만 투표해도 그게 다 당락을 완전히 갈라버린다고요. 그렇죠. 후보가 여러 명이 있는데 되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표차가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든 통일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오더를 받고 들어와서 판을 휘젓는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지시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진짜 한 10년 이상 감옥을 살려야 네. 형량도 그래야 이제 그런 동의합니다. 것들도 이제 다 이상 못하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 네. 인터뷰가 또 좀 이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최고위원 후보의 친청계 후보로 출마한 이성윤 후보가 이제 그 전에도 조금 발언들이 몇 개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발언부터 들어보실까요? 당에서는 당원 명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찰에서 맞춰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당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불법 요소가 있으면 우리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있으신 건가? 그러니까 원래 검찰 개혁을 주장해오던 분이신데 이제 또 이 신천지 의혹을 검찰에다가 수사를 맡기자고 하니까 이것은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뭐 해명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네. 수사권 박탈당한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아니 근데 또 웃긴 게 뭐 검찰에 맡기자라는 자기 주장의 모순도 있지만 지금 합수본에서 다 수사를 또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뭘 또 수사를 또 맡기자고 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더 큰 혼란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최근에 그 정권 재창출을 아, 정권 아. 교체라고 잘못 말하는 단순 말실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또 합수본과 뭐 검찰을 또 말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 해명은 헷갈렸을 없긴 수도 합니다. 있지만. 있는데 그리고 이분은 또 이성현 최고위원 후보는 처음에 신천지 얘기했을 때 바로 갑자기 김민석 후보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감기약 성분 얘기할 때도 그 이후에 뭐 반성도 안 하시고 감기약. 사과도 안 하시고 그리고 선거 제도와 관련돼서도 선호투표제 하니까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선호투표제라 사퇴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 또 나오려고 사퇴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최고위원 또 나오실 분이 선거 제도에도 개입하려고 했었고 방지에도 개입하려고 했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선긋기하고 좀 끊어내고 경고성 차원의 말을 한 거를 갑자기 막 사퇴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갑자기 검찰에 맡기자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여론조사 뭐 꽃이었나요? 거기서 조사 보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는 그래도 당선권에 들어오는 성적인 것 같은데. 꽃이 상당히 많이 틀려왔죠. 아, 그런가요? 네. 자, 여튼 점점 이제 이 전당대회 관련돼서 갈등이 커지면서 의원들 있는 민주당 의원들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꽤 설전들이 많이 오가는 모양이에요. 의원들끼리도. 네, 그렇습니다. 발단이 그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SNS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정청래 후보가 국회의원 160명, 권리당원은 160만 명.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당원이 싸우면 당원이 이깁니다. 왜? 1인 1표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원에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두고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한 의원이 아니 이거는 의원이랑 당원들이랑 패싸움 시키는 거냐 이런 반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좀 탄압 받는다는 이미지를 스스로 좀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 단톡방에 친청계 네. 의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신천지 개입설로 민주당을 위헌정당 위험에 빠지게 한 건 누구냐? 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설전이 오갔다는 거죠. 네. 당의 분위기가 요즘 계속 하루가 다르게 이런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전이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좀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뭐 소폭입니다만 살짝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하락해서 지금 46.3%나 어제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크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떨어진 거긴 한데 또 이게 좀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데드크로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짚어봤더니 네. 예, 첫 번째로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이게 좀 반발이 컸고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그 상장지수 펀트 또 있었고 ETF, 네, 보안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강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음. 뭐 증시 급락도 있었지만 이 신천지 개입설 공방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까지 좀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네. 신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은 결국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혹은 뭐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긍정 부정 뭐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친 모든 일이 다 영향을 뭐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겠죠. 대통령이란 자리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여당발 혼란 이슈가 결국 정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 구조인데 이게 8월 17일 전당대회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민주당이 어떤 칼라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되느냐, 아니면 연임이 저지되고 뭐 김민석, 송영길 카드로 바뀌느냐, 이걸 보고서 이제 아마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전 유시민 작가의 갈라치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대통령을 마치 진보를 버린 사람 취급하는 그런 발언들. 뭔가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전략을 대통령도 말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도로 가자는 게 아니라 중도도 확장을 해서 중도까지 포함한 진보를 만들자는 건데 자꾸 진보와 중도를 갈라치게 하는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그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 정권은 이제 진보 정책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도 자꾸 누군가가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 하는 발언에 대해서 누구는 노코멘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이 국정 지지율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 진영, 우리 당내에 있다는 게 한탄스러운 일이죠. 지금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것부터 그런 것처럼 대통령 지금 휴가까지 반납하고 해외 순방 다니면서 세일즈를 하고 다니시는데 당내에서는 대통령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어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도 있네요. 그러니까 당에서 후보를 도와주지 않는 지난 지방선거 때 비슷한 일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이걸 설명에 앞서서 아까 그 여론조사 꼭 말씀하신 거 이성윤 후보가 당선권은 아니고 이제 한민수 후보가 더 앞서 있는 것으로 좀 정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일단 정정을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본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충청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캐스팅 보트로 또 유명한 곳인데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이기도 하고요. 고향이 충남 근산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어제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충청도 가서 이제 표심을 막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충청권 민심이 좀 어떨 것 같으신지 이게 캐스팅 바로 질문 보트잖아요. 들어갑니까? 네. 그 질문하실 때는 누구에게 약간 이렇게 좀 누구를- 물음표 느낌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네. 네. 캐스팅. 그러니까 왜냐면은 충청권에서 처음에 어떻게 네. 이제 표심이 나오냐에 따라서 대세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영향을 좀 하다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보니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자 빨리 그래서 답하세요. 충청권 민심이 박사 어떻게 기자 될 직접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저기 경향 TV 가면은 구경 앵커님은 아예 손으로 이렇게 수신호를 주거든요. 누구에게 말을 하라고 네. 수신호로.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충청권에 대한 좀 문제 제기할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데 본인의 고향부터 이걸 짠다. 원래는 뭐 제주도부터 하거나 통상적으로 당에서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그 전에 한두 번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본인이 연임하면서 이렇게 자기 고향부터 하는 거는 좀 염치 없는 짓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번 민주당 경선의 핵심 코드는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에요. 이걸 지킬 거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내지는 여당이 지원을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정청래 후보 뭐 유시민 씨의 지원을 받고 뭐 대형 유튜브들의 지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 영향력이 국민들과 그 당심의 시대 정신을 전 이기기는 전 역부족일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혹시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참 이거를 말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지금 여론조사 흐름과는 전 다른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흐름과 다른 결과요? 네. 어떤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은 일단 그 정청래 잘 후보가 나오는구나. 상승하고 있고 네, 1등이 나오고 김현수 2등하고 있고 3등, 1, 2, 3등 그렇게 하는데 그 흐름과 다른 결과가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희망상. 네, 아니요. 희망상으로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있었던 착시가 뭐냐면 거기에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당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다른 정당 지지자들은 역선택 방지로 다 걸러집니다.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충청권 이 당원들은 약간 정부 때는 대통령을 좀 지키자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돼서 네.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충청도 좀 다른 결과 예상과 다른 결과 나올 저는 거다. 그래서 고향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의외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다른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아니 그리고 있어요. 이슈도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이제 다음 주에 비판하세요. 다음 주에 결과. 비판 안 해. 네. 아니 이슈도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에 뭐 사통 통합이니 적통 논란이니 뭐 보안수 사건이니 이제 이것만 계속 그 돌림 노래처럼 팔았는데 이제는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정당의 건강성 문제도 나오고 뭐 당원들에 대한 관리 방안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화제가 바뀌고 있어서 저는 지금 그 여론조사는 일주일 전 얘기잖아요. 전 민심이 뭐 시시각각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화제가 전환된 부분도 정청래 후보에게는 저는 별로 이렇게 도움은 네. 안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광주가 언제죠? 좀 후반부에 좀 발전될 것 같아요. 뒤쪽에 아니, 뒤쪽. 저도 이제 옛날에 2002년인가요? 그때 네. 이제 민주당 경선할 때 그때 노무현 후보, 이인재 후보, 뭐 정동영 후보도 있었고 네. 여러 명 있었는데 전국 순회 경선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그때 출입 기자였으니까 그때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충청도에서 그 고향이 이제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선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후보들한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충청도에서 정청래 후보가 1등을 못하면 그건 타격이 된다. 본인한테는 타격이 된다.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광주, 호남 네,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2002년도에도 처음에 제주도에서 했다가 울산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광주에서 했는데 네. 그 광주 그 경선에서 승부가 끝난 거예요. 그때 뭐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그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이인재 후보가 딱 그거 보더니 나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나 사퇴해야 되나 뭐 네. 이런 고민을 했던 그 기억이 그때 당시 취재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에서 그 전남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결정적인 고향 얘기 나오니까 참 갑자기 생각나네. 그 정청래 후보 네. 그 JMS 설마 예. 네. 그거 지금 법적 조치 들어간답니다. 모르겠어요. 뭐 무슨 법적 조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네. 사람들한테 예.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뭐 그 사실이 아니면은 거기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뭐. 예.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얘기했던 지난주에 거? 말씀하신 것도 금산에 네. 금산에 무슨 뭐 친척이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가 아마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관계를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예. 하여튼 그거는 저 정청래 후보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잠깐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또 쇼츠로 많이 좀 돌더라고요. 되게 억울하다는 듯이 이제 계속 해명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건 하여튼 인척 관계는 아니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아니라는 게 누가 작은 아버지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죠? 뭐 그게 다른 1년 전부터 채널들도 계속 있어요. 돌았던 몇 작은 명 아버지라고 내용입니다. 얘기한 거. 건 아니셨고 네. 인척이라고 인척이라고 하더라. 들었다. 예, 뭐 그 정도셨죠. 맞아요. 네. 저는 그거 증언을 그거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네. 여기서 더 발언을 하시면 아니 바로 안 해요. 근데 네. 그거는 뭐 그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뭐 누구가 됐든 간에 사실이 아닌 걸로 공격을 받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잘못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요건 뭐 강경 대응하겠다고 정청래 후보 측이 이제 네, 얘기는 했다는 네,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성호 장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돌아왔습니다. 네. 정성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공개적으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10월 2일 날 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그로서 검찰 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아니 네. 본인 건강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지. 근데 어제 그 이 건강 때문에 이유로 말한 거를 두고 한동훈 의원이 아니 건강이 안 좋아서 장관을 못 할 거면은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건강 안 좋은 거 맞냐? 네,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네. 건강 때문이 맞냐 아니면 보안 수사권 폐지 때문에 사퇴. 정성호 장관 건강 안 좋은 건 엄연한 사실이고 이빨이 몇 개가 빠지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진짜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렇게 독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심지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장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건강 이빨 빠진 거 갖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의원직도 사퇴하라는 건 너무 독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성호 장관이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한 작년 말쯤 한번 식사 자리에서 뵀었는데 그때도 이미 더 건강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하셨었어요. 왜냐면은 법사위 내부에서도 강성 의원들이 장관을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장관을 마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네네네.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뭐 검찰에 둘러싸여 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니까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래도 이걸 완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신 건데, 근데 결국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그냥 당론을 정해버리니까 저는 뭐 공교롭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항의 표시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저 박사라 기자가 또 민주당 출입을 꽤 하셨잖아요, 올해. 그렇죠. 네. 지금 정성호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어떤 뭐 여론이랄까, 뭐 태도가 좀 어떠신지 혹시 취재가 좀 많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근데 사실 정성호 장관이 그 사퇴 의사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거는 다들 좀 아는 얘기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사퇴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들 만류하는 의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자신이 정성호 장관과 통화를 해봤더니 또 사퇴는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뭐 국회로 돌아올 거라는 뜻이지 사퇴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국회로 장관 올라오면 일단은 사퇴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 해야 돌아오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춘 대변인 결국에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한 공격이 사실 야당보다 여당에서 훨씬 심했잖아요. 너무 심했죠. 예, 그래서 사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내려오는 게 맞다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린 공격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거기 앉아 있으라는 그런 의미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네. 정성호 장관은 일관되게 뭐 보안 수사권으로 좁힌다고 한다면 제한적 존치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대안이 좀 실효적이고 유효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엄청난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수기와 공론화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항상 정성호 장관이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갖다가서 그 소위 말하는 여권과 범여권에 있는 분들이 장관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써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우리 정치의 메커니즘인데, 권한을 가지고 쓰기도 전에 그냥 장관은 가만히 앉아있고 책임만 다 져라. 이거는 저는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집권 야당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그 집권 야당의 실체가 사실 법사위거든요. 조국혁신당하고 손잡고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올해까지 버틸 수 있다? 이거 의사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최소한의 본인들이 그러면 공간이나 좀 열어놓고 국민을 위한 토론이나 좀 했는가, 그걸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최근 법사위에서도 정성호 장관한테 막 몰아세우던 그 법사위 의원들
정성호 장관과 싸우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라든지 그런 피해자분들이나 가서 설득하고 오십시오. 그런 분들도 설득하지 못하는 법안 갖고 자꾸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우려를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설득해가지고 설득당해서 그분들이 들어보니까 민주당 의원 그 개정안 괜찮네요. 우리가 우려한 거 다 말소가 됐네요. 해소가 됐네요. 그러면 됩니다. 어디가 왜 장관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장관께서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신 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란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이rol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갑자기 우리는 이거 원래 해오던 당인데 왜 골로 갑니까? 반대하는 사람. 근데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에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보안 사건 관련돼서도 홍기현 의원은 친명도 아니고 찐명도 아니고 비명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법안 발의해가지고 몇 분 하고 계시고 이번 재보궐 때 이제 김남준 의원 겨우 들어가셨고 전은수 의원 들어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좀 국회에서 하실 거라 보는데 두 분 다 초선이잖아요. 초선이기 때문에 다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대통령의 의견이 민주당 뭔가 진보적 뭔가 강성 의원들과 부딪힐 때 그때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전 그 역할을 정성호 의원이 하시겠다고 지금 국회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 뭐라 하지 마시고 그 강성 그 정성호 장관 몰아세웠던 그 의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피해자들 설득해서 와라. 아니 그리고 저도 그런 피해자들이 공청회를 했는데 안 가잖아요. 4명 갔어요. 그러니까요. 전 4명 비겁하다는 갔다고 거예요.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론을 정하는 의총을 열 게 아니라 거기에 다 가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라고 왔었어야죠. 그러니까 일반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내 생각이 더 맞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하면은 지금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거지 자기들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면은 국민들 특히나 범죄 피해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방향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저 같은 실무 변호사들도 이거 이러면은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수권 세력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뼈저리게 이 사안을 좀 민주당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거 반성하지 않으면은 저 이렇게 국정운영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보안입법은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30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 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이소영 의원도 이게 전당대회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보안수사권 폐지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글을 올렸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적인 피해는 어떡하냐. 이게 뭐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법사위가 열려서 계속 이런 보안책에 대해서 논의는 해나갈 예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 만약에 당론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간다면 어쨌든 보안 입법이라도 좀 잘 돼서 최대한 피해는 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안 입법 지금까지 막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저도 설득이 안 돼요. 저도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설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약자를 위한 그런 것들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게 구멍이 보여요. 뭐 장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여성 장애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걸 중수청에 권한을 준다. 그러면은 그런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남성들은요.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피해 안 봅니까? 경찰이 자기들 범죄, 자기들의 내부 그거 덮으려고 장윤기 사건처럼 그런 식으로 약자가 아닌 사람들의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엉터리 수사를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보안이 안 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안 입법 완벽하게 한다면 전 동의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 가서 설득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요구와 협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되니까 그럼 정권 송치를 다 받고 수사 지휘권을 그럼 부활을 시키고 수사 권력을 다 빼든지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그냥 표만 되는 걸로 지금 개혁안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지금 보게 생긴 그러니까 거라. 이거를 왜 높일 수밖에 밀어붙이려고 없는 하느냐.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강성당원들은 하라고 하니까. 근데 강성당원들이 1년 반쯤 뒤에 있을 경선 때 자기한테 표를 주겠으니까. 그러면은 표를 주면 뭐합니까? 후보 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보안수사권 이렇게 강행한 다음에 정말 이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2년 뒤 총선 폭망할 겁니다. 그럼 본인이 후보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기 있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당원들한테도 이거 우리 지금 속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 늦춰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죠. 저는 만약에 이거 30일 날 정말 저도 설득되지 않은 채로 통과시킨다? 저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거부권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러니까 7개 뭐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딱 순수하게 한 피해자에게 한 범죄만 저지른 경우도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수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약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범죄 뭐 사기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권한을 명확하게 주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역을 다 쪼개놓으면 수사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네. 명확하게 해줘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핀셋으로 규제하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모든 검사는 다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이상한 개혁안을 갖고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건데 개혁을 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는 쪽으로 해야지 왜 국민들의 삶을 더 불편한 쪽으로 하느냐 이게 저는 지금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뭐. 열심히 하시니까. 굉장히 뿌듯해 보이십니다. 예, 아주 흐뭇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3명에 대해서 징계를 게시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그리고 권영진 의원, 진종호 의원인데요.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여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이유.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멱살잡이 네, 사건 때문이었고, 그리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들이 다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소장파 의원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김종혁 바로 네. 지명했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빨리. 답변. 지명. 기본적으로 윤리위 지금 현재 윤민우 윤리위원회는 네. 이런 그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윤리적인 징계를 논의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윤리위원회가 9명 이내에 그리고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추천을 한다. 이 객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당원 당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9명을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할 때부터 야 이거 무슨 친윤들 다 그 불러 모은 거야? 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그래서 결국 3명이 사퇴를 했어요. 6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 6명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제명당했고 그다음에 그 배현진 의원이나 장동혁 그 우리 그 한동훈 대표도 제명을 당했었는데 나중에 지금 2명이 그 법원에 가서 가처분을 해서 이게 다 인용이 됐잖아요. 이렇게 연달아 인용을 해준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미 윤리위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돼요. 자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야 돼. 근데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부끄러워서 도대체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회의도 안 나가고 그래서 한동안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시 모았는데 6명인데 예를 들면 3명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예 회의가 안 돼. 3명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1명을 임명했어요. 7명을. 그래서 4명이 이제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런데 또 1명은 사퇴를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총 10명을 임명했는데 5명이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5명 남아있어요. 5명 중에서 3명이 남아서 윤리위원장 윤민우 씨를 비롯해서 3명이 남아서 다른 국회의원들을 다 징계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 존재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윤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빠지면 딴 사람 집어넣고 그래서 단 3명으로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제명하고 자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정당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용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도왔다. 한동훈을 도왔다. 네. 무소속을 도왔다. 아니 김재원 최고는 무소속 안 도왔습니까? 그러면 저기 신동욱 최고는 거기 가갖고 그 누구 화이팅 뭐 이런 거 안 했습니까? 다 민주당 후보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까? 부산에 가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네.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를 우리 당적도 아닌 한덕수 총리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쿠데타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처벌했습니까? 아무도 처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선택적 필요에 의해서 누구를 징계하고 말고 더구나 정당성을 이미 다 상실해버린 그런 윤리위원회에서 3명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줄줄이 뭐 징계를 하겠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된다. 국민의힘 할 말을 다 해주죠. 네. 서로가 이제 토마시를 좀 잘하시네요. 또 네. 국민의힘 윤리 폭거의 피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아.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숙연해집니다. 네. 자, 국민의힘 소식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우리 저 박설아 기자가 꼽은 또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자투리 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전에 네. 그 성심당 전용 학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마치 그 반도체 학과들처럼 맞습니다. 대전에 이제 성심당 학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송정보대에서 네. 원래는 그 성심당 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존의 1년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2027학년도 내년부터는 정규 과정인 성심당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래 반이 게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기존 과정 수료생의 90% 이상이 그 성심당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래요?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오. 이 뉴스를 본 저희 PD님께서 나도 그 과에 가고 싶다. 네, 나도 그래요? 성심당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성심당 해주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정원을 좀 늘려서 네. 그래서 대전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안 돼. 안 돼?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 성심당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또 아시겠죠? 성심당이 영업이익이 안 돼, 엄청나기 안 돼. 때문에 네. 여기 또 취업하는 게 굉장히 큰 또 메리트거든요. 고향이니까. 네, 대전에 대전을. 네, 성심당 빵 먹고 싶으면 대전으로 오세요. 아시겠죠? 혹시 한화이글스 아니 뭐 심정적으로 예. 심정적으로. 그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당 학과가 생겼다. 네, 그런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고요. 성심당에 제가 볼 때 맞설 만한 우리나라 음식이라고는 이 탱글 쭈꾸미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냉동실에 요거 하나 딱 쟁여 놓으면 이제 메뉴 걱정할 게 하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탱글탱글한 쭈꾸미를 아직까지도 생물도 이렇게 탱글탱글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탱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밥도둑 1인분에 4,380원 꼴 집에서 즐기는 탱글 쭈꾸미. 왜 탱글한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물 따로 양념 따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쭈꾸미에 물이 빠지지 않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최신식 공법이라는 겁니다. 꽤 맵습니다. 매워요? 맵지 않나요? 맵지 쪽으로 또 가시면 되게 맛있게. 네. 아, 정말요? 전혀. 예. 요 정도 괜찮은데. 사장님 공깃밥 좀 하나 주세요. 밥이랑 먹으면 괜찮아요. 밥이랑 좀 드셔도 좋고 아니면 술안주 소주나 막걸리랑 같이 드셔도 좋은 탱글 쭈꾸미. 소면 같은 거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어떤 거요? 같고 소면이요. 소면 그렇죠, 네. 그렇죠. 소면이나 쫄면 같은 거 따로 살짝 삶으셔서 이제 여기다가 같이 해 드시면 너무 맛있는 탱글 쭈꾸미 한 팩이 600g이고요. 3팩 9인분에 43,800원, 5팩이면 15인분 되는데 65,700원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와서 배송에 약간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탱탱합니다. 탱글탱글합니다. 씹는 식감이 탱글 쫄깃하네요. 이제 다른 뭐 오징어나 문어 이런 애들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쭈꾸미로 가야죠. 쭈꾸미가 이렇게 맛있는데 다른 애들 굳이 낙지 이런 애들 왜 먹지? 네. 너무 쭈꾸미로. 먹었네요. 네. 요거 나중에 저 빵 사이에 껴서 햄버거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소면에 먹어. 이어서 네. 빵이랑 먹으면 햄버거 되는 거죠, 그냥.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네, 네모난 거의 걸로 먹으면 샌드위치 맛있다는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요거 직접 이렇게 직화로 구워 드시면 또 더 맛있고요. 네, 맛있게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식하는데 다 먹었네요. 아유, 네. 소식하십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네,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드신 것들은 저 앞에서 아, 결제하고 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어지는 순서로 경제썰전에서 오늘 주식 이야기 오늘 지금 10% 결국 10% 넘게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아휴. 경제썰전 이어가고요. 그 뒤에 영화 호프 격정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